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플로이스의 임진왜란의 기록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루이스 플로이스가 본 임진왜란이 부제입니다. 임진왜란 시리즈 중에 이 책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임진왜란 시리즈가 총 10권입니다. 10권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루이스 플로이스가 이 책을 썼던 시점이 1592년 임진왜란을 전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본 것을 현지에서 그대로 제3국인 외국인 시각으로 선교사 입장했지만 리얼타임으로 기록한 기록들을 모은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루이스 플로이스가 일본에서 활약하던 시절에 임진왜란이 벌어졌고 임진왜란을 전후한 일본의 정황, 그리고 임진왜란 시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여러 관백들이 어떤 스탠스, 어떤 말을 했는지가 리얼타임으로 정확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장 먼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9권 남았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도 임진왜란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꾸준히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중에 스테디셀러인데, 이 스테디셀러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은 일본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팔려나가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책 중에 한 권입니다. 한글 부제가 루이스 플로이스가 본 임진왜란인데 원제는 히스토리아 디 제팜입니다. JAPAM입니다. 지팜구 재팬이 아니라 지팜입니다. 저자인 루이스 플로이스는 1532년생인데 리스본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왕실 비서청에 근무하는 친척들 덕분에 9살부터 왕실 비서청에서 근무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1548년 16살 나이로 예수회 회원이 됩니다. 문필과 과학적 재능을 인정받아가지고 고아 강구장을 비롯한 비서로 활약을 했죠. 고아 강구장이라는 곳은 동아시아 각지에서 활동하는 여러 선교사들이 보내온 보고서들을 총 정리를 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와 일본의 상세한 정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일본에 대한 아업 공부도 미리 할 수 있었고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에 가게 됩니다. 1565년 1월 프로이스가 일본 교토로 건너갑니다. 입성할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선교 형편이 좀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외곽에서 전전하면서 기회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69년과 1572년에 두 번에 걸쳐서 니조성의 오다 노부나가의 통역관 업무를 받아가지고 배석을 하고 면담을 하고 그와 개인적인 친분도 쌓기 시작했던 것이죠. 프로이스는 뛰어난 일본어 구사 능력이 있었고 사교성도 좋았나 봅니다. 그러다가 1581년 로마에서 파견된 순찰사 알렉산드리노 발리아노 이탈리아 신부가 고키 지역을 순방하면서 아지시 성의 오다 노부나가를 방문했을 때 통역을 담당함으로써 오다 노부나가를 다시 만났던 거죠. 그러다가 1586년 즉 정권이 바뀌고 막 권력을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성을 방문해가지고 면담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시절에 그 서학과 카톨릭의 전도사이자 그 정보 제공은 일본 측 입장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과 예수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쌍방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양쪽에서 다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니즈로 서로 간의 관심 때문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플로이스는 1597년 7월에 나가사키에서 65세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일본에 거주하면서 1582년부터 일본 북안부에 속한 신부로 또는 로마나 유럽의 예수의 수도원으로 보내는 예수의 일본 14서간문을 담당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또한 일본으로 순찰사로 파견된 알렉산드리노 발리냐노 신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비에르 일의 일본교 포교사를 책으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 책은 엄청난 리스크를 뚫고 우리와 인연이 된 겁니다. 단지 한 명의 수도사가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 듣거나 경험한 사실만을 정리한 게 아니라 1552년 인도 고아에서 있던 시절부터 일본에 맞서 마지막 보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예수의 14서간문을 꾸준히 작성한 플로이스였고, 그리고 일본 부광구장인 가스파르 코엘류의 동반자이면서 비서였기 때문에 일본과 연관된 모든 예수의 서신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최고위층의 통역과 인적 교류를 거치면서 신뢰 있는 고급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덕분에 프로이스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아주 신뢰도 높은 고급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정보력을 바탕으로 집필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대단한 이력을 가진 프로이스의 일본사가 아주 깊고 넓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우리 손에 겨우 살아남은 대작입니다. 리스크, 산전수전 다 하겠고 공중까지 겪어가지고 우리 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 1594년 초까지만 기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594년 2월달에 완성된 원고를 로마로 보내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아쉽긴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 의도와 준비 과정, 전쟁 발발 전의 일본 내부 상황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정보, 고급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사와 동양사를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필책이라서 모든 이들에게 필독을 권하고 임진왜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로이스는 일본군의 전쟁 준비를 비롯해가지고 부산에 도착해서 조선의 성을 하나하나 점령하기 시작해가지고 서울까지 함락하려고 하고 평양성을 공략하려는 상황, 명분의 도래와 강화 협상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의 중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삼국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이 서양인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자료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초기에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 이미지를 연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전 당사자인 일본군 내부 사정을 서술한 부분도 눈길을 많이 끄는데요. 아고스티니오 고니시 국학가죠. 그리고
도라노스케, 가토 기요마사죠. 이 두 사람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가톨릭 교도인 아고스티니를 지지하고 비가톨릭 교도인 도라노스케를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예를 들면 사악한 도라노스케, 교활하고 술수로 가득 찬 위선자 도라노스케라고 하면서 서술의 형평성을 읽기도 하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지쳐가는 일본군의 물질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서술은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패배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내부의 상황도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해주는 자료입니다. 특이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관백에 대한 내용을 좀 열어볼까요? 관백은 성불구자이기 때문에 본래 자식을 볼 수 있는 체질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 아이는 3살의 나이로 숨지고 맙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낙관한 단백은 누이의 아들에게 천하를 넘겨주고 대신 자신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대륙으로 건너가가지고 중국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과업에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프로이스는 관백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객관적으로 본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에 보면 관백은 일본인들은 기지의 본래 변덕이 심하고 전쟁이나 반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기지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들이 영국을 실제로 별탈 없이 원활하게 통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물고 물리는 관계로 영국을 지배했던 겁니다. 관백은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선망하는 이 과업을 용기를 가지고 수행했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두고두고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뻑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관백은 모든 제후와 귀족, 저명인사는 물론 장차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일본 땅에서 제거하거나 쫓아낸 뒤에 일본의 영국을 자기 뜻대로 자기 가신과 친구가 그리고 그가 필요한 이들, 직계부하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일이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프로이스가 보기에는 일본의 제후와 저명한 무장들은 이런 고된 가업을 수행한다면 조선을 정벌하고 중국까지 가는 거였죠. 다들 자기 목숨을 잃을 거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이스가 보기에는 일본의 제후들은 서로 신뢰하는 일도 드물어서 모반을 일으키려고 감히 두 사람이 결탁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결속하기로 한 상대가 오히려 밀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는 한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영토와 재산을 상대편이 가로챌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도 않았답니다. 서로 못 믿는 거죠. 일본이 그런 나라였답니다.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 역시 조선을 곧 건너갈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곧 그렇게 할 것이라고 떵떵거렸는데 결국 안 넘어왔죠. 그래서 자신의 말들 중 다수를 조선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아고스티누에게는 여러 장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정 중에 자신이 숙박할 성과 수비병력을 준비할 것과 서울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할 것을 즉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안 갔다니까요. 편지에는 조선에서 낭부를 접하게 될수록 관백은 가능한 한 빨리 조선을 건너가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안 갔습니다. 겁났던 거죠. 본성을 누가 지켜야 되는데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 명가량 되는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조선을 건너가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조선에 일부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선박들을 귀환시켰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매우 화려하게 선박을 장식들을 하고 훌륭하게 정비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조선에 건너가 있던 장수 입장에서 볼 때는 파부침주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관백의 명령에 따라서 나고야에 집결된 배의 숫자가 8,000척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략과 교활함으로 일본의 모든 귀족과 권신의 꽃이라고 할 만한 15만 명의 병사들을 조선으로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으로 간 선박들을 일본으로 되돌아오라고 명령을 함으로써 조선에 간 것을 후회해서 일본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타고 돌아올 배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얕은 꾀가 프로이스 눈에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백은 나고야 성에 함께 있는 중신들이 올해 조선으로 건너가지 말 것과 거친 바다와 파도에 일신을 내맡기지 말라는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 8개월 뒤가 지나면 조류가 완만해지고 많이 잠잠해지는 시기로 훨씬 건너가기 쉬우니까 내년 3월까지 그 계획을 보류하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해오면 마지못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때까지 자신의 조선행을 연기는 하겠지만 약속한 대로 조선에 건너가는 이외에 어떠한 다른 의도 없다는 것을 의심한 여지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고 자기는 천명을 합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스탠스를 보면 주요 항구에 감시병을 두게 하고 특히 조선에 건너가 있는 병사들이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부하들 중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히 조선에 주도하고 있는 모든 무장들은 경로와 분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초조감을 참으면서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 낯선 왕국의 적들 한가운데 수많은 범민과 비참함에 빠져 있었고 아주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병사들이 병들고 내버려진 채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불행한 처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중국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들의 마음을 더 피폐하고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은 불확실한 영광이나 승리 이전에 차라리 죽음을 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조선 땅에서 죽더라도 자신의 유골이 아주 비참하게 끝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지로 내몰렸던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내부 분규를 밖으로 터뜨려가지고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래서 몰직한 지도자들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유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전쟁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구나, 악용하는 거구나. 조선군은 처음에는 일본군을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복종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우 격렬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일본군에게 해결할 아주 큰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먼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바다를 통해서 식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식량을 수송하는 일본군 숫자는 적었기 때문에 자국의 지리를 잘 아는 조선병사들은 여러 지역에 매복해 있다가 습격해가지고 일본군을 다 죽이고 식량을 다 약탈해 갔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조선병사들은 서로 단결하고 연합해가지고 우수한 선박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등장이죠. 그들 일본군의 배는 견고하고 장대했고 화약과 탄약, 군수품이 대단히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본인을 만나면 습격하고 약탈해서 해적질을 하고 다녔고 더욱이 조선군은 일본군보다 해전에서 우수해가지고 일본군에게 계속해서 커다란 피해를 안겨준 것은 루이스 플로이스도 이미 다 그 시절에 알고 있었습니다. 관백의 두 지휘관인 도라노스케하고 아와구의 영주는 조선군이 바다에서 일본군에게 주는 수많은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자신들이 거느린 300척의 배로 구성된 대군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과 합치하죠. 이 배에 수많은 소총과 창, 활, 화살 등의 해전에 필요한 모든 무기와 탄약을 정제하고 정예병사를 승선시킨 일본군들은 자신이 갖춘 우수한 군사력을 믿고 훨씬 적은 수의 배를 갖고 있는 조선 해적들을 격파하기 위해서 출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로 이때만 기다리고 있는 조선군은 함성을 지르고 기뻐했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배로 일본 한 대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들의 배는 장대하고 튼튼했기 때문에 일본 배를 장악하고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해전에서 조선의 해군은 70척에 해당하는 일본 한 대를 물리쳤고 일본 병사 거의 모두를 죽였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일본군들은 목숨을 다해서 도망치기 바빴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력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직접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역 이외에는 거의 다 다른 지역은 모든 조선인들이 위력을 과시하고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일본군을 역으로 노략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포에서 서울에 이르는 여정은 적어도 300명이 안 넘으면 통행을 하지 말라 그랬고 서울에서 아고스틴유가 있는 곳까지는 500명 미만의 명령으로는 이동하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시점에 아고스틴유는 관백에게 그의 동생 지양을 파견해가지고 조선의 상황을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근거를 들면서 중북 정복 과업이 계속해서 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뜻을 피력합니다. 프로이스는 조선군과 장수들에 대한 기록도 남겨놨는데 훌륭한 장수이자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높은 조선군은 거의 모두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웠다. 오직 극소수만이 살아남아가지고 포로가 되었다. 조선군 중 가장 먼저 전사한 이들은 그들의 총대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조선군은 장수는 물론이고 사병들까지도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명예와 자존심을 지켰던 거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선인들은 타타르인들이나 오랑캐들과 자주 전쟁을 치르면서 잘 이겨낸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선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애를 먹긴 했지만 결코 정복되지 않았다. 프로이스가 정확하게 본 거죠. 중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서 공물을 바치고 있었음에도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은 중국인들을 서로 힘들어했단 모양입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을 두려워한다.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명군이. 책에는 심유경에 대해서 얘기도 제법 길게 나오는데 심유경이라고 하는 중국군의 또 다른 고위 장수가 아고스틴유를 찾아가지고 강화를 요청을 해옵니다. 그는 조선의 일부를 넘겨주고 관백에게 사제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하죠. 물론 전시협상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강화와 평화를 희망하고 그에 대한 표시로 인질들을 풀어주겠다면서 베이징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국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2달의 여유를 줄 것과 양군이 휴전할 것을 요청을 했죠. 근데 휴전하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중국 병사들은 일본군의 방어용 무기가 자신들의 무기와 견줘서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일본 무기의 우수성에 대해서 아는 자들의 설명을 해도 중국 병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 황제와 그 장수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일본군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의 견본을 하나씩 달라고 속임수를 씁니다. 아고스티뉴는 이것이 중국 측의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음을 끊임없이 염려하면서도 16에 대한 모든 요청을 들어주는데 아고스티뉴는 이것이 중국 측의 속임수라는 것을 끊임없이 염려하면서도 16경의 요청을 모두 들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모든 중국 측의 속임수였죠. 일본군은 이를 곧 깨달게 되는데 사람들은 16경이라는 자가 매우 영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를 설득시키는 대단한 재주를 지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협상력, 니고시에이션의 대가였던 거죠. 그런 16경을 이순신 장군은 회유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다가 침략을 해온 왜구들에게는 조선의 추위가 매우 혹독했을 겁니다. 7년 전쟁이기 때문에 7번의 겨울을 났을 텐데 이 조선의 추위는 매우 혹독해서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일본군은 눈 위를 걷는데 익숙하지 않았죠.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신는 두꺼운 가죽신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고 추위나 물을 전혀 막을 길이 없는 집신만 신었기 때문에 고통이 매우 심했던 거죠.
많은 병사들이 엄지발가락이 떨어져 나갔고 이 중 몇 명은 프로이스가 있는 곳까지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본군 병사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갔으며 이들 중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병사와 진군을 포함하여 1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중에 3분의 1인 5만 명이 죽었고 그나마 적에게 죽은 자는 별로 적고 대부분 단순 노역이나 기아, 추위,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과외로 임진왜란 1592년을 기준으로 출생인율과 대비해서 그 전쟁 당시의 나이를 역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40, 광해군이 17, 유성룡이 50, 원균이 52세, 이순신이 47살, 신립이 46, 송상현 장군이 41살, 정봉 장군이 39세, 오다 노부나가 60,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55세, 도쿠가와 이에스가 49, 고니시 유키나카가 34, 가토 기요마사가 30, 나가마사가 24, 그리고 프로이스는 60세. 그리고 프로이스는 60세로 이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왕형님뻘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프로이스와 똑같은 1532년생이지만 임진왜란 10년 전인 1582년에 죽었죠. 하지만 광해군의 나이가 그때 17살이라는 걸 감안하면 전쟁을 누비면서 많은 소임을 잘 수행한 걸로 봐서 충분히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if는 없겠지만 임진왜란 종전 이후까지 일본에 좀 더 오래 있으면서 조금 더 길게 집필할 수 있었다면 참 좋은 자료가 남았을 때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명서와 고전은 절대로 녹슬지 않습니다. 언젠간 봐야 될 점은 반드시 보게 돼 있고 꼭 봐야 된다면 지금 당장 보는 게 최선입니다. 프로이스의 글을 잠시 잠재운 알렉산드리노 발리나니오의 평은 완전히 생뚱맞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지 형태로 의견을 서간문 형태로 나열을 했으니 좀 정리해서 요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책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알렉산드르 발리나니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프로이스가 600년 전에 1592년 전후로 해서 만들었던 책에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일이 있거나 일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원조 일본에 대한 얘기를 꼭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고 가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루이스 프로이스가 바라본 임진왜란, 임진난의 기록을 리뷰를 했습니다. 괜찮은 책이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크게 오래 걸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읽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임진난의 기록 리뷰를 마칩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일 간격으로 임진왜란에 관련된 그리고 일본에 관련된 따끈따끈한 내용이 10편이 이어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